이번 시간에 소개할 논문은 유넷입니다. 유넷은 사실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특히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분야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네트워크입니다. 본 논문은 의료 영상 인식 쪽의 탑 컨퍼런스인 미카이에서 2015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논문이 나온 지는 꽤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미지 분할, 즉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분야에서는 베이스라인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좋은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본 논문의 풀 네임은 UNET Convolutional Networks for Biomedical Image Segmentation입니다. 말 그대로 의료 영상 쪽의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을 위해 제안된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정확히 해당 객체가 어디 있는지 예측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로컬리제이션까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로컬리제이션은 지역화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미지 내에서 어떤 위치에, 즉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는다는 의미에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 여러 개의 객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객체마다 그 위치를 설정해주는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하고 각각의 바운딩 박스마다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분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러 개의 객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객체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스턴스 세그먼테이션은 흔히 단순히 그냥 세그먼테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이미지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픽셀 단위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단순히 바운딩 박스를 그려서 이 왼쪽 위의 좌표와 오른쪽 아래의 좌표로 하나의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세그먼테이션 분야에서는 각각의 픽셀마다 해당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동작합니다. 다시 말해 세그먼테이션은 픽셀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클래스를 할당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혹은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은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각 물체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 작업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했죠. 하지만 분할에서는 각 픽셀마다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해야 됩니다. 즉, 입력과 출력은 동일한 높이와 너비를 갖는, 즉 동일한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가 나와야 되고요. 이때 각각의 위치마다 해당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예측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즉,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의 목표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각각의 픽셀마다 클래스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 전체를 하나의 클래스로 예측하지 않고 각각의 픽셀마다 이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클래스를 예측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높이, 너비, 그리고 채널 사이즈가 1인 한 장의 세그먼테이션 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한 장의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픽셀들마다 클래스의 번호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처럼 출력 값은 이미지와 같은 해상도를 가지지만 각각의 픽셀에 클래스의 번호가 적히는 방식으로 모델의 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픽셀마다 n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할 때는 출력 값으로 높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n의 형태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픽셀마다 이 정답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 형식을 따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 실제 이미지에서 가장 왼쪽 위에 위치하는 픽셀이 식물에 해당했다면 해당 값은 식물 클래스에 대해서 1이란 값을 갖도록 만들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이란 값을 갖도록 원핫 인코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분야는 무엇보다 데이터 세트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각 픽셀마다 어떤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지 일일이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은 일반적인 CNN 분류 모델의 형식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꽤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다루는 유넷 같은 경우는 그 아키텍처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세그먼테이션 분야에서는 간단한 딥러닝 네트워크의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즉, 딥러닝 네트워크의 구조가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체 탐지 분야의 네트워크는 상당히 그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CNN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필터 혹은 커널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필터는 입력에서 특정한 피처를 잡아내서 피처 맵을 생성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의 입력이 있을 때 하나의 커널이 존재하면 이 커널이 입력을 쭉 슬라이딩하면서 입력 전반에 걸친 특징을 잡아내서 이처럼 피처 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커널들은 하나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필터는 슬라이딩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특징 맵을 계산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각각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값을 곱한 뒤에 그러한 값들을 더하면 액티베이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위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5라는 값을 얻고요. 이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 위치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을 얻게 되면 그 값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슬라이딩해서 모든 위치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값을 얻게 되면 그것이 피처 맵을 형성합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32 곱하기 32 곱하기 3짜리 입력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필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기본적으로 이 필터에서 이 입력과 필터의 채널 사이즈는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입력이 3채널의 입력이었다면 이 필터도 3채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너비와 높이는 달라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필터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은 입력 이미지에서 특정한 작은 영역, 즉 로컬 영역과 필터 사이에서 내적을 계산해서 해당 위치에서의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이 입력에서 필터랑 같은 크기의 값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터 사이즈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었다고 하면 75차원의 가중치 벡터가 되겠죠. 다시 말해 가중치가 75개인 벡터가 될 것입니다. 그 W랑 로컬 영역과 내적을 한 결과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컨볼루션 연산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벡터로 만들 수 있다면 사실상 그냥 벡터의 내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각각 곱셈을 수행해서 그 합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위치에서의 컨볼루션 연산 결과를 모아서 피처 맵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 쭉 슬라이딩해서 입력의 모든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특징 맵을 생성할 수 있겠죠. 현재 예시에서는 필터의 사이즈가 5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제일 왼쪽 위에서 한 칸씩 슬라이드 한다고 하면 가장 오른쪽에 닿기까지 28번의 컨볼루션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패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출력 결과는 해상도가 약간 줄어든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다고 하면 사용한 필터의 개수가 출력 텐서의 채널 사이즈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입력 텐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 필터를 6개 사용한다고 하면 이러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각각의 필터가 개별적으로 입력 텐서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총 6개만큼의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출력 텐서는 28 곱하기 28 곱하기 6의 텐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딥러닝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러 번 중첩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풋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32 곱하기 32 곱하기 3짜리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RGB 컬러를 사용한다고 하면 입력 이미지는 3채널의 텐서가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 컨볼루션 필터를 6개 사용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8 곱하기 28 곱하기 6짜리 출력 텐서가 만들어지고요. 또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12개의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4 곱하기 24 곱하기 12차원을 갖는 액티베이션 맵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우리가 여러 개 중첩해서 레이어를 깊게 쌓아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필터의 개수는 늘려서 채널은 커지고 너비와 높이는 감소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CNN 분류 모델에서는 깊은 레이어로 갈수록 채널의 수가 증가하고 너비와 높이는 감소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즈넷이나 VGG 네트워크와 같은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죠. 이때 앞서 설명했듯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서로 다른 필터들은 각각 적절한 특징을 추출하도록 학습됩니다. 다시 말해 필터의 개수가 6개였다고 하면 이렇게 출력으로 만들어진 채널 사이즈는 6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필터가 서로 다른 특징들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마다 결과로 나온 액티베이션 맵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을 추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맥스 풀링이란 것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도 해상도를 줄일 수 있지만 맥스 풀링을 이용하면 별다른 가중치, 즉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너비와 높이를 간단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 곱하기 2짜리 맥스 풀링을 사용한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예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위치에서 가장 큰 값만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879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한 특징 맵이 있을 때 중요한 정보는 유지한 상태로 해상도를 줄여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차원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N의 각 필터는 특정한 특징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설명했듯이 하나의 필터는 슬라이딩을 통해 각각 위치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여 특징이 반영된 특징 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층에서는 로컬 피처를, 깊은 층에서는 보다 고차원적인 글로벌 피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논문에서 제시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앞쪽 레이어에서는 단순한 구형이나 선과 같은 보다 덜 복잡한 로컬 피처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보다 복잡한 하이 레벨의 글로벌 피처들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CNN 중 하나인 VGG 네트워크를 확인해보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본 논문은 ICLR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은 작은 크기의 3 곱하기 3 컨볼루션 필터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어를 깊게 쌓아서 우수한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 논문인데요. 확인해보시면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중간중간에 맥스 풀링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여러 개의 간단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소프트맥스를 거쳐 1000개의 클래스를 리턴할 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네트워크는 당시 총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진 대규모 데이터 세트인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는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본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입력으로 224x224짜리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요.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채널 사이즈를 64로 늘려줍니다. 이후에 맥스 풀링을 통해서 너비와 높이를 2배씩 감소시켜주고요. 이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채널 사이즈를 증가시켜줍니다. 또 맥스 풀링을 통해서 너비와 높이, 즉 해상도를 줄이고 또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블록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총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전체 아키텍처가 구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유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 영상 학회 중에서 탑 컨퍼런스에 해당하는 미카이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U자형으로 생긴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넷이고요. 유넷 아키텍처는 먼저 해상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분류 태스크에서는 해상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클래스의 개수와 같은 디멘전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분야에서는 단순히 분류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이미지와 같은 해상도를 가지는 출력 이미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입력과 출력의 해상도가 같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해상도를 줄이는 부분, 즉 수축 경로가 이것은 컨트랙팅 패스라고도 합니다. 이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넓은 문맥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확장 경로에서는 다시 해상도를 키워줌으로써 정밀한 로컬리제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익스펜딩 패스라고도 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레이블 정보가 있는, 즉 정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적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 증진 기법 또한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영상 쪽에서는 이미지에 레이블을 붙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들이 이미지에 레이블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레이블 정보가 있는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증진 기법에 대해서도 연구했다는 점이 본 논문의 특징이고요. 당시 신경세포에 대해서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는 대회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 이처럼 미카이에 등재가 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닛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컨볼루션 연산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상도를 줄이는
다운샘플링 목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볼루션 연산인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보폭이란 뜻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두 칸씩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현재 그림에서는 스트라이드가 2인 건데요. 이러한 보폭을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너비와 높이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에서 자주 보이는 연산이죠. 반면에 업샘플링 목적으로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너비와 높이가 증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3곱하기3짜리 해상도에서 이런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해서 그 해상도가 5곱하기5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상도를 증가시켜야 된다면 업샘플링 목적으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유닛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수축 경로에서는 해상도가 감소한다고 했죠. 이후에 다시 해상도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수는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력 이미지로 572 곱하기 572짜리 이미지를 받아주고요. 기본적으로 흑백 이미지라면 채널 사이즈는 1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커널 사이즈가 64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570 곱하기 570 곱하기 64짜리 출력 텐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사용해서 이렇게 너비와 높이가 조금 더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후에 맥스풀링을 이용해서 해상도를 절반씩 줄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너비와 높이를 절반씩 줄여주고요. 다시 한번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채널 사이즈는 증가시켜 주되 너비와 높이는 줄여줍니다. 또 다시 한번 맥스풀링을 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이것을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32 곱하기 32 크기까지 해상도를 압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시 확장 경로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해상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업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해상도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채널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키워주고 채널 사이즈는 줄여줄 수 있도록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커널 사이즈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해상도를 키워주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주고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88 곱하기 388 그리고 클래스의 개수가 2개인 출력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 유닛 구조는 이 수축 경로에서 사용되었던 피처 맵을 그대로 전달해서 확장 경로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앞쪽 레이어에서 사용되었던 피처 맵을 그대로 붙여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 레이어에서 추출했던 특징들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해 보시면 유넷은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별도의 FC 레이어, 즉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아키텍처는 오직 컨볼루션 연산을 주로 사용하는 Fully Convolutional Network 아키텍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키텍처에서 Contracting Path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자면 이것은 유닛 아키텍처에서 앞부분 절반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맥스풀링을 이용해서 해상도를 2배씩 감소시킬 수 있고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채널 크기는 2배씩 증가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NN 분류 모델처럼 컨볼루션 연산들과 렐루 그리고 맥스풀링을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부분까지만 확인해 보시면 일반적인 분류 모델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닛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 때는 이 앞부분은 사전에 잘 학습되어 있는 다른 분류 모델을 그냥 인코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 앞부분을 그냥 인코더로 보고 이 뒷부분을 그냥 디코더로 보았을 때 이 인코더 부분은 이미 학습이 잘 되어 있는 분류 모델을 그냥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뒷부분, 디코더 파트, 즉 Expansive Path 같은 경우는 유닛 아키텍처의 후반부에 사용되고요. 업샘플링을 위해서 2x2짜리 업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번 올라갈 때마다 해상도가 2배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를 줄여서 채널 사이즈가 2배씩 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핵심은 수축 경로에서 처리되었던 피처 맵을 그대로 가져와서 확장 경로에서 그냥 채널 레벨에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앞부분의 레이어에서 추출되었던 피처에 대한 정보들을 뒷부분 레이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학습 난이도가 낮아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레지넷에 사용되는 레지듀얼 커넥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앞쪽 레이어의 출력을 뒤쪽으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단히 해상도를 줄인 뒤에 그것을 뒤쪽 레이어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유넷은 오버랩 타일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Fully Convolutional Network 특성상 입력 이미지 해상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넷 구조상 출력 이미지 해상도가 입력 이미지보다 작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입력을 조금 더 크게 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노란색 영역만큼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범위, 여기 파란색 영역에 패치를 입력으로 넣어서 그 결과를 뽑은 뒤에 그것을 출력 결과 패치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일 A와 그 오른쪽에 있는 타일 B를 사용한다고 하면 타일 A와 타일 B의 일부 영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 영역들은 실제로 겹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장 왼쪽 위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그먼테이션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왼쪽 위에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이미지가 존재하는 부분을 사용해서 미러링을 통해 이미지 패치를 만들어준 뒤에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넣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넷은 기본적으로 세그먼테이션을 위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그먼테이션은 각 픽셀마다 클래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A라는 함수를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자체를 일종의 피처 값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픽셀마다 클래스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 X는 픽셀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X, Y, 즉 2차원 형태로 픽셀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서 K 같은 경우는 특징의 개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A를 네트워크의 출력 혹은 액티베이션 값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맥스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때 각각의 픽셀마다 확률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픽셀마다 확률값을 구하는 형태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학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L of X는 픽셀 X 위치에서의 정답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해당 정답 레이블에 대한 확률값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로그를 씌워줘서 그 확률값이 증가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와 유사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앞쪽에 추가적인 가중치 함수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각의 픽셀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더 학습이 잘 수행되거나 혹은 덜 수행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중치 함수는 실제로 어떤 함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러한 가중치 함수는 세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분리 경계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처럼 별도의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함수 W를 사용하면 인접한 셀 사이에 있는 배경 레이블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클래스마다 등장하는 빈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주기 위해서 weight C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D1 함수는 가장 가까운 세포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D2는 두 번째로 가까운 세포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지수함수의 입력값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중치가 커지게 되고요. 거리값이 크다면 가중치가 작아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접한 세포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중치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세포와의 거리가 가까운 위치에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확실히 배경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로 붙어있는 여러 개의 세포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배경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 논문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처럼 여러 개의 세포가 잘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넷 논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증진 기법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의료 데이터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증진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일단 일반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술을 사용하고요. 추가적으로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보다 높은 정확도를 넣었습니다. 참고로 일라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각각 그리드에 대해서 보다 비선형적으로 변형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또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분야에서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둘 다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구현상 이러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입력 이미지 그리고 출력 이미지가 되는 마스크 이미지에 대해서도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넷과 같은 이미지의 생성이나 세그먼테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를 학습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EM 세그먼테이션 대회에서 제시되었던 데이터 세트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월핑 에러를 기준으로 해서 유넷이 가장 우수한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두 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대회 데이터 세트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두 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유넷 아키텍처가 상당히 세그먼테이션을 잘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실제 유넷이 예측한 내용이고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경계선이 정답 레이블입니다. 보시면 정답 레이블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정답에 해당하는 노란색 경계선과 모델의 예측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두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이전 연구보다 우수한 IOU 스코어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OU는 세그먼테이션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평가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넷이 굉장히 좋은 분류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인데요. 실제로 케글에서는 이러한 세그먼테이션 관련 대회가 종종 열립니다. 이 대회는 2022년도에 나온 대회이고요. MRI로 복부를 스캔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위와 내장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하면 방사선이 위를 피하고 종양만을 제거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의 MRI 스캔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어디에 위가 있고 어디에 내장이 있는지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케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회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2년에 본 대회가 나왔을 때는 본 대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팀의 최대 팀원 수는 5명이었고요. 하루에 5개까지 예측 결과를 제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 중에서 2개를 클릭해서 최종 제출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부정행위는 금지되고요. 다만 본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공개하겠다는 조건이 있다면 자신의 코드를 포럼에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케글은 기본적으로 13GB VRAM을 가지는 GPU를 지원하고요. 해당 GPU를 일주일에 3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대회를 나가실 때는 코드 탭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소스 코드 파일 위주로 확인해 보면서 실행해보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 대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세트가 회색 이미지의 PNG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본 대회 같은 경우는 멀티 레이블 세그먼테이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몸은 3D이기 때문에 2D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각각의 장기가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소장도 존재하고 위도 존재하는 형식으로 레이블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에서 케이스란 말이 나와 있었는데요. 케이스는 한 명의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당, 즉 한 명의 환자당 날짜별로 MRI 스캔을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스캔된 한 장의 이미지를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하면 그 슬라이스는 날짜별로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본 대회에서는 클래스가 대장, 소장, 위 이렇게 3가지가 주어졌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정답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런랭스 인코딩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텍스트 형태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정답 마스크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것을 정답이 되는 출력 이미지로 설정해서 유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대회에서도 유넷 기반의 아키텍처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정확도 또한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유넷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